해야 되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관찰했을 때 이게 보니까는 이 다른 데는 번개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중간중간 막 조그맣게 구멍이 뚫려 있고 뭐가 이게 굉장히 빨라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조그만 벌레들이 있다. 그러면 가시행리를 의심을 해서 뭐 일반적으로는 밑에 그 끈끈이 시트지 종이를 깔아가지고 이제 바닥에 내려오는 거를 이제 관찰하면서 내 이 벌통이 발원에 감염됐다, 가시형에 감염됐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게 돼요. 하나 이거는 사실은 좀 미래 얘기인데 우리한테는 미래 얘기지만 그 일본의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응애 중에서 이 저희들 기도에 해당되는 그 기문에 꿀벌 기문에 기생하는 그런 응애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그 질병 의뢰 해주시면은 요거까지 다 검사를 해드리는데 요거는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피해를 입히고 있고 또 그 특히나 토종벌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고 저희들도 요거를 의심되는 그런 그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의뢰되면 유전자 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유전자 검사 해보면 보니까는 이 기문응의 유전자가 확인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도 이거 들어왔나 해가지고 이제 현장 가가지고 다 수거해서 그 이상 있는 걸 다 수거해가지고 요 이제 목 부위에 이제 그 자르면 그게 이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고 그 현물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형태학적으로 현물을 확인했는데 그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양성으로 생기는 건수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 실험실 방법이 100%가 아니거든요. 100%가 아니고 뭐 95%나 이 정도니까 5% 그렇게 5%로 잘못 진단될 수가 있어요. 가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시험소에 이제 의뢰하시더라도 요거는 같이 진단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의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요거 그 다른 거 아까 이제 전염병 개요 처음에 이거 말씀드린 거 요 개념 하나하고 또 하나 이제 그 사장님들한테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뭐 경험하시는 분도 있고 좀 약간 의심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가 많이 지금 요즘 또 많이 그 화두가 되고 있냐면은 내가 응애 부재제를 썼는데 작년에는 잘 들었는데 과거에는 잘 들었는데 올해는 같은 제재를 썼는데 잘 안 듣는다. 자 이거예요. 그거의 원인 규명은 이제 그 뭐 바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장님들 그거에 피해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제 지금 잘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그 지금 쓰고 있는 이 제재에 그 이 구제가 잘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는 거는 뭐냐? 이거예요. 순환 사용 제재를 바꾸는 거예요. 딴 거로 바꿔요. 그러니까 제재를 왜냐하면 그거는 왜서 그러냐면 일단은 내성. 내가 이 제재를 이 화학적인 부재제를 계속 썼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찐득이가 거기에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지 않고 비실비실 살아나는 애들이 번식해서 거기에 내성을 가진 애들이 이제 또 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다? 해결하는 첫 번째 그 원인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금방 원인이 구명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이 응애를 구제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해결하는 방법은 순환 사용이다. 순환 사용인데 그거 뭐 다 잘 아실 텐데 뭐를 순환 사용해야 되냐? 제품명을 순환 사용하면 돼야 안 돼요? 제품명. 이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내가 그 왕스를 쓰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들어. 그러면 뭐 순환 사용하래. 뭐 딴 걸로 바꿔 쓰래. 그래가지고 바꿨는데 홍사광을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이게 왜냐? 성분이 똑같거든요. 플루바리네이트 성분이.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바꿔야 돼요? 이 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분을 딴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플루바리네이트 제제를 썼으면은 뭐 그 다음에는 쿠마포스 제제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플루메스린 제제를 쓴다든가 아니면
아미트라즈 이런 걸 쓴다든가 이런 다른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분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시라는 거를 꼭 좀 유념하셔가지고 꼭 기억하셔가지고 그 똑같은 제품명만 달라졌다고 해서 성분이 달라진 건 아니다. 그래서 꼭 성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다른 성분의 제제를 사용하셔야 된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뭐 기생팔이는 별 문제가 지금 안 되고요. 작은 벌집 딱정벌레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뭐 교육에 참석하시고 여러 가지 뭐 그 인터넷 자료를 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거의 발생되고 그런 걸로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이 농가가 첫 번째 신고해 주신 농가예요. 첫 번째 신고해 주신 농가고 사실은 그 첫 번째 신고해 주셨고 이게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역학적인 상황,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저렇게 했을 때 저렇게 대발생이 되는구나라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 농가가 그렇게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유는 방치했기 때문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사장님이 양봉하시다가 다치셨어요. 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입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봉장을 돌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여기가 첫 번째 농가가 아니에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인근에 다 이런 딱정벌레가 최소 2-3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벌레 있으니까 잡았죠. 잡아서 별 피해 없이 컨트롤된 거예요. 별 피해 없이 그냥 계속 다른 농가는 이 농가 대발생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농가는 그렇게 조금씩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늘상 관리를 하면 관리가 되는 질병이다라는 거고. 근데 이 농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장님이 한 달만 동안 방치를 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그 농장에서 이 딱정벌레 애벌레가 그 벌한테 준 그 벌통에 넣어준 화분을 쓸고 있는 애벌레, 이 딱정벌레 애벌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애벌레 쓸어먹죠. 이 딱정벌레 생활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딱정벌레가 이제 침입을 하려고 하죠. 벌통을 침입하려고. 왜냐? 자기도 번식을 해야 되니까. 왜 거기를 침입해요? 거기에 먹이가 있으니까. 애벌레 먹이가 거기 다 있으니까요. 자기 새끼들 먹이 될 게 거기 다 있으니까 그냥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면은 어디를 들어가겠어요? 약군. 봉사가 약한 데를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뭐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밀양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워낙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바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얘기는 이건 뭐 전국에 다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지금 현황은 저희들이 신고돼서 확진된 거는 지금 밀양 중심으로 한 그런 농가에서만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래서 사장님들이 해주실 거 뭐냐면 일단은 뭐 유입 위험이 있다면 강군으로 키우셔야 돼요. 강군. 약군은 이게 침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주위에 이제 이렇게 감염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뭐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고. 크기는 뭐냐면은 이게 한 폭이 3mm, 길이가 한 5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꿀벌하고 이제 같이 옆에 대놓으면 한 3분의 1 크기 정도 돼요. 근데 굉장히 빠릅니다. 얘들이 굉장히 빠르고 이건 애벌레 모양이고 이런 모양이고 이런 모습이고 이게 이제 만에 하나 이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뭐랑 혼동이 되냐면 소충 애벌레도 뭐 화분을 좋아해 안 좋아해? 걔들도 화분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뭔가 애벌레가 있으면 다 이게 아니고 이 소충 애벌레냐 아니면 이 딱정벌레 애벌레냐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현장에서는 눈으로 자세히 보면 뭐 여기 설명드렸듯이 여기 이제 하나 마디잖아요. 여기 애벌레 마디인데 마디마다 등에 이제 여기 돌기 뿌리 2개씩 딱 달려 있는 거를 이제 구분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소충 애벌레는 막 사이즈가 막 천차만별에 엄청 커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얘들은 좀 일정하게 좀 커지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가 이걸 터트려 보면은 얘들은 잘 터져요. 얘들은 아주 약해가지고 이 표피가 약해가지고 잘 터지고 얘들은 좀 찔깃해요. 굉장히 찔깃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알 형태고
여기서 아까 좀 저기 넘어갔는데 이제 그 만에 하나 어떤 이상한 벌레인데 어떤 거로 그러면 이거는 저기 형태자 저기 저 확인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요 더듬이를 보세요, 더듬이가 그 보통 그 자주 보는 벌레들은 뭐 쉽게 해서 메뚜기나 뭐 바퀴벌레 이런 것들은 더듬이가 쭉 뻗어 있잖아요. 쭉 뻗어 있죠? 쭉 뻗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끊겨 있죠. 끊겨 여기 뭐라 그러냐? 이건 그냥 뭐 얘기하기로는 곤봉 모양이다. 곤봉 모양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좀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날개잖아요. 이게 날개고 이게 이제 몸뚱아리인데 날개가 몸뚱아리를 다 덮었어요, 못 덮었어요? 이 몸뚱아리를 그 몸체를 다 못 덮었죠. 그래서 이 몸체가 날개 밑으로 빠져 있죠. 밑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학술명으로는 이게 분류 학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밑 빠진 벌레예요. 벌집 꼬마 밑 빠진 벌레. 그리고 불리는 거고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게 공봉 모양이다. 그리고 이게 밑이 빠져 있다. 그래서 밑 빠진 그런 형태가 특징이 아주 특징적이고요. 얘들이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이게 벌통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발견하기가 처음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 두 마리 들어와서 암놈 순놈 들어와야 이제 교미된 암놈이 들어오면 한 마리만 들어와도 이제 알을 낳고 거기서 다 증식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암놈 순놈 들어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교미를 해가지고 교미된 그 암놈이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산란해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서 벌통 안에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그 아까도 이제 그 여기 교육 시작하기 전에 그 친환경적인 정말 친환경적이죠. 뭐냐면 그 동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린 게 그 호주에 저 뒤에도 또 그런 모형이 있는데 그 꼭지만 틀면 꿀 나오는 그런 벌통이 있잖아요. 그런 벌통 그 개발한 그런 회사에서 이제 권고하는 건데 뭐냐면 이런 식탁보 중에서 이게 뒤집으면 털이 까칠까칠한 게 있대요. 제가 그거 한번 국내에서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까칠까칠한 털이 이제 까칠까칠 올라오는 거 그거를 솔로 이제 이렇게 더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털을 일어나게 하고 그거를 밑바닥 바닥에다가 이제 양면 테이프를 해가지고 붙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벌통 바닥에 딱 모아주면은 그게 이제 그 딱정벌레가 외부에서 침입을 해가지고 그 벌통 생활을 할 때 꿀벌은 가만히 있나요? 우리 꿀벌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걔들 뭐냐 해가지고 막 쫓아요. 그러면 도망가다가 이제 뭐 틈 있으면 틈 있으면 그래서 쏙 숨고 못 쫓아오게 하고 그러는데 바닥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 딱정벌레가. 그러면 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런 그 식탁보 뒤집어진 그 털 일어난 거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트랩이 된다 이거예요. 아주 굉장히 친환적이 지금 약재 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고 일단은 그렇게 침입이 돼서 와서 그 벌방에도 산란을 하고 그 다음에 빈틈에 다 산란을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몇 개? 1000개 정도 1000개나 2000개까지 산란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걔들이 일정 시간 지나고 알 단계 거치고 애벌레로 이제 돼야 되는데 애벌레가 이제 뭐 2 내지 6일 정도 지나면 애벌레가 되는데 그 애벌레가 갑자기 보세요. 갑자기 1000개, 2000개, 뭐 몇천 개 애벌레가 돼가지고 이 애벌레가 어떻게 해요? 애벌레가 다 먹어요. 꿀벌이 난 알도 먹고 꿀벌에 애벌레, 꿀벌에 번데기, 뭐 꿀벌에 꿀 저장해 놓은 거, 그다음에 화분 저장해 놓은 거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군이 그 막 수많은 애벌레가 다 그렇게 다 초토화를 시키면서 뭐래요? 이 딱정벌레 그 먹은 딱정벌레 애벌레도 뭐래요? 배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배설물에
그 발효시키는 그런 저기 생김 저기 저 곰팡이라는 게 저 발효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꿀이 어떻게 돼요? 꿀이 발효가 돼요. 그래서 꿀이 쉬어버려요. 그래서 막 생산 저기 과일 썩는 냄새가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 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저 벌통을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잔뜩 배를 불린 애벌레는 어떻게 하느냐? 번데기가 돼야 되잖아요. 번데기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충이 되는데 번데기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얘들이 여기 보시면 벌통 바깥으로 기어 나와요. 기어 나와서 벌통이 이렇게 있으면 벌통 주변 한 30cm나 1m 거기 밑에 그 주변에 땅을 파고 들어가요. 한 30cm나 1m 정도 땅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땅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뭐 몇 주 있으면서 4주 정도 내외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성충이 돼가지고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생활설을 보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개발된 거를 저희도 이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개발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소개를 시켜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방어하려면 저기 첫 번째는 들어오지 못하게 강분으로 육성해라. 강분으로 육성해라. 그리고 그 꿀벌이 진짜 들어오더라도 얘들을 퇴치하고 이제 경계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지 마라. 여유 있게 막 무슨 뭐 꿀장을 너무 많이 저기 먹이장을 너무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화분떡을 너무 많이 이제 과량으로 준다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먹이들이 너무 풍부하면 꿀벌도 좀 게을러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들이 만약에 침입했을 때 얘들이 이제 여유롭게 아주 저기 저 경계 없이 여유롭게 이제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아주 여유롭게 주지 말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그 안에 들어온 거는 트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각종 트랩이 있습니다. 그 트랩을 이용해서 이제 유인해서 트랩할 수 있는 그런 제재가 있고요. 벌통 안에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가 또 개발된 게 어떻게 된다 해서 생활사가 얘들이 애벌레가 번데기 되려면 나와서 토양에 이렇게 있으면서 번데기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토양 살충제가 개발이 됐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도를 해봤는데 토양 살충제는 좀 요원한 얘기죠. 국내에서 협업하기는 좀 굉장히 힘든 얘기고요. 그렇게 이제 살충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 뭐 외국에서 그런 내부의 트랩 중에서도 그 안에 살충제를 이제 어떤 형태가 있냐면, 지금 우리 응애 구제 중에서 체크마이트라고 있어요. 체크마이트라고 있는데 지금 뭐 상당히 그 독성이 강하더라고요. 좀 냄새도 좀 독하고 해가지고 그 체크마이트가 이 작은 딱정벌레로 미국에는 허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긴급하게 저희들이 그때 밀양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밀양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긴급 연구용 긴급 방역용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런 피해 있는 농가에 보급해가지고 한번 시범으로 저기 해보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근데 독성이 강해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종 수단으로 활용하시라 그러는 거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저쪽 호주에서 아피소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런 핸드폰 좀 큰 거, 이거 한 3장 정도 크기인데 그 플라스틱, 겉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골판지가 있어요. 우리 골판지 사과 박스 같은 거 뜯으면 그 사이에 골판지 있잖아요. 그 골판지 요 골판지하고 그 플라스틱하고 사이에 생기는 그 공간, 그게 딱 이 딱정벌레만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닥에 그 골판지에 그 피프로닐이라고 하는 살충제를 침지해가지고 그게 이제 접촉하면 이제 그 살충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플라스틱 웨어에 그걸 놓고 바닥에 딱 놔줘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그 딱정벌레가 뭐에 쫓긴다 그래서 꿀벌에 쫓기겠죠. 쫓기다가 숨을 곳을 찾다가 그걸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갔다가 이제 살충기에 묻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죽거나 그 안에서 죽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사용해봤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런 화학 제제를 쓰면 아무래도 이제 꿀벌에 뭐 산란력도 약간 좀 큰 영향, 큰 감소는 아니지만 약간 좀 저하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화학 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얘들을 트랩할 수 있냐라고 이제 봤을 때는 요런 게 있어요. 이게 옆모습이고 이게 윗모습인데 여기 이제 구멍들이 뚫려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유인제로 식용유 10ml 그리고 이제 꿀 10ml를 넣어줘요.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넣어준 거를 요 소비 사이에 끼워 넣어줘요. 잘 끼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질 자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화분떡을 한 3분의 1 정도 잘라가지고 이 양쪽 그 한쪽 가장자리에 놓으면은 이게 이제 잘 유인이 돼요. 만약에 벌통 안에 딱정벌레가 있다는 거면 쫓기면서도 이런 게 이제 유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인돼가지고 이 구멍은 벌은 통과를 못하고 이 딱정벌레만 통과하게끔 유인돼서 빠지게끔 하는 트랩이죠. 그래서 잘 트랩돼. 이건 뭐 그 밀양하고 창녕 경계에 있는 농가인데 그 농가에서 한번 직접 실증 실험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심하게 감염된 농가였고 그때 잘 트랩이 된 걸 확인했고요. 그거를 이제 안에 넣어주는 거를 요거는 조금 아까 이제 이렇게 식용유하고 꿀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용이한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안에다가 이런 딱정벌레를 살충할 수 있는 이런 규조토라는 이런 물질을 넣어줘도 이렇게 살충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발견이 되면은 그 사장님들이 신고를 안 해주시면 이런 게 확인이 됐으니까 신고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동물생 시험소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렇게 신고를 안 해주시면 저희들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왜 더더군다나 그런 신고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초기란 말이에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밀양에서도 지금 발생 신고가 없어요. 발생이 없는데 뭐 거기에 이제 완전히 박멸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미국의 예를 들게요. 미국이 1996년에 이게 원래는 어디에 쓰던 벌레냐면은 아프리카 중에서도 사하라 사막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열대 과일을 이제 흡집하는 과일을 먹는 그런 벌레예요. 그러다가 미국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다가 아프리카 이외에 어느 나라가 처음 들어왔냐?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미국 사람들도 몰라요. 왜 어떤 루트로 들어왔는지. 그런데 이렇게 추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얘들이 열대 과일을 이렇게 빨아먹는 벌레니까 열대 과일에 묻혀서 들어왔나? 아니면 양봉기구가 어떻게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묻혀서 뭐 이렇게 알이나 뭐가 묻혀서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추정할 뿐이지. 하여튼 어떻게 됐든 들어왔어요. 어디 들어왔어요? 플로리다로 들어왔어요. 플로리다. 1996년에. 그러다가 양봉장이 처음에 어디서 발견됐냐? 1998년에 양봉장에서 발견돼요. 그러다가 지금 2019년이잖아요. 2019년에 작은 벌집 딱정벌레 미국 어때? 한 40개 주 이상이 다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 밀양에서 완전히 박멸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가 중요하다? 즉시 신고예요. 사실은 즉시 신고. 이게 이동도 이동이지만 얘들 자체가 어떻게 돼? 얘들 자체가 뭘 갖고 있어요? 날개 갖고 있어요. 걔네들이 몇 미터를 날아요? 10마일 난다고. 10마일. 밑동거리가 1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16km 정도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하셔가지고 이건 하여튼 저희 그 주변에 이런 피해 없도록 우리 사장님들 공장도 공장이지만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화분에 애벌레가 이거 쓸었는데 이거 땅에 묻어주면 되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땅에 묻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게 생활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살멸해야 되는데 살멸할 때 이거는 교과서에는 비눗물에 넣으래요. 비눗물에 이제 숨막혀 죽으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끓는 물에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살멸을 시켜야 되는 거고. 자, 이제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근데 내가 그 성충도 죽이고 애벌 지금 확인도 없는데 한번 이렇게 와 있던 그 성충이 와 있던 저희 벌통 안에 좀 의심스러워요. 이거를 의심스러워. 그러면 그 벌통을 어떻게 하냐? 그 벌은 딴 벌통에 털고 옮기시고, 그러니까 그 벌통하고 그 속위에 뭔가 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내가 눈에 보이지 않죠? 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살멸하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냉장하면 한 달. 이게 냉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3일이면 냉동 살충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좀 완전히 뭐 가장 강력하게는 다른데 소각하겠다 이런 거는 좋지만 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셔도 충분히 살충이 된다는 거고요. 세균성 전염 아까 물론 뭐 우리가 눈으로 이제 세균성 전염병인데 눈으로 이제 그 애벌레 증상을 확인해가지고 내가 경험상 사장님들 경험상 내가 이거는 미국 부적병이야, 유럽 부적병이야, 뭐 그리고 아까 다른 애벌레 질병, 남충봉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미국 부적병 같은 경우는 그 유관도 유관이지만 이렇게 애벌레가 이제 미국 부적병이라는 세균인데 원인체가 세균인데 거기 감염돼가지고 이제 애벌레가 이게 썩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국 부적병인가를 간이 현장에서 간이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냥개비 같은 거 아니면 뭐 야외에 이제 나뭇가지 조그만 거 소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그 애벌레 썩은 거를 딱 찍어서 올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콧처럼 콧물처럼 찍 이렇게 늘어나서 딸려 올라온다. 요거는 미국 부적병균이라고 보시면 한 80% 이상 그렇게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계 어느 나라나 뭐 남충봉화 같은 경우 우리가 특이하게 법정적 연동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 미국 부적병은 세계 어느 나라나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거의 우리는 뭐 살점을 해서 권유는 드리지만 소각 권유는 3종 전염병이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다른 나라에서도 뭐 특히나 격리하고 뭐 우리는 사정이 뭐 격리할 사정은 아니고 만약에 처리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걸 디말시한다고 한다면 소각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뭐 세균이면 항생제 처리하고 내가 그거 좀 제거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왜 외국에서도 이제 소각을 많이 고려를 하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세균이 요거 이제 ABC인데 세균이 이제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어때요? 얘들은 뭐 소독제도 그렇고 그 항생제도 그렇고 잘 들어요. 그런 화학약제들이 잘 듣는데 얘들은 환경이 안 좋으면 어떻게 변해요? 이런 포자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로 변해요. 포자라고 하는 형태로 부르는데 얘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장을 딱 멈춰요. 생리생장을 그런데 죽은 거냐?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식물 세포에 우리 나무 껍질처럼 껍질이 막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가 환경이 또 좋아졌어. 뭔가 내가 증식할 수 있는 좋은 온도 조건이나 습도 조건이나 증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됐어. 그렇다 한다면 또 증식해버려요. 근데 이 상태로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인간이 확인한 병원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언제까지냐? 35년 동안 그걸 감염력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사실은 진짜 뭐라 그러나 철저하게 청소해가지고 뭐 화염소독을 표면 화염소독을 하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은 오래되고 노후된 거는 소각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고요. 유럽 부적병은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약간 이제 스티키 그러니까 끈적끈적한데 미국 부적병은 끈적끈적한데 그렇지 않고 유럽 부적병은 같이 이제 애벌레가 썩는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처방인데 처방은 똑같아요. 처방은 똑같고 물론 좀 혼돈이 됐을 수 있지만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 전 세계적인 항생제 꿀벌 항생제 사용 현황이고 저희 나라는 유일하게 아까 이제 허가된 거냐 허가되지 않은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허가된 양봉용 우리 미국 부적병, 유럽 부적병 이 세균 꿀벌용 항생제는 네오테트라 하나예요. 네오테트라 하나고 그거는 네오테트라는 테트라사이클린도 있지만 네오마이신이라고 하는 또 항생제도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허가되고 허가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이 진짜 또 댁에 돌아가실 때 요거 하나도 좀 기억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약이 있어 약 우리가 뭐 이게 쓰는 게 다 약이잖아요. 부제제, 뭐 항생제 이런 게 다 약이거든요.
약을 많이 쓰면 독이 될까요? 독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약은 뭐가 있어요? 심지어 물도 뭐 많이 먹으면 뭐가 좀 그렇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뭐 약제를 개발한 거는 뭐가 있어요? 독성이 있는 거예요. 다 독성이. 근데 그걸 왜 쓰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체가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있으면 그 병원체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병원체를 직식 못하게 하고 그래야 이 질병이 막힐 거 아니에요. 막아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비상 상황에서 쓰는 거지. 비상 상황에 쓰는 건데 일단은 그런 약제가 그 용법 용량이라는 것이 그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정해진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약이냐 독이냐는 용량이라요. 용량. 농도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용법 용량을 허가된 거를 쓴다고 했을 때는 그런 걸 다 검증해서 그 권고를 해드리는 거고 그 용량 용법을 지키라는 게 그런 거고 그렇게 허가된 거라고 하더라도 용량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과량으로 쓰게 되면 도구로 작용하는 거죠.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작용한다는 걸 선언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약은 뭐예요? 좋은 약 이거 범위가 넓은 거죠.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가 좁은 거는 조심하게 써야 되는 거죠. 용량만 조금 넘어버리면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는 그거는 좀 유용한 약이고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될 얘기고 또 안전한 약은 뭐냐면 이게 넓은 거예요. 그 안전성이 넓고 효과성이 넓은 이 용량용법 범위가 넓은 거죠. 그런 걸 좀 유념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미국 부적병, 유럽 부적병 이 세균 꿀벌 일으키는 세균의 효과적인 거는 우리는 테트라사이클린 네오마이신만 허가를 받고 있지만 여기 이제 미국 FDA, 미국에서 이제 식품의약처에서 이런 꿀벌용 항생제를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타이로신이나 링코마이신도 승인해줬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 2년 정도 항생제도 많이 치면 내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내성 인양을 받는데 잘 들어요. 테트라사이클이 잘 듣기 때문에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항생제들을 허가가 필요하면 미국에서 이제 허가 났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걸 본따서 타이로신이나 링코마이신도 앞으로 우리 동물용 의약품 업체에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허가가 될 수 있겠죠. 노력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사용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음주장에 타서 하시는 방법은 요거는 이제 내용을 알아봤어요. 지금 어제 그 우리 조상균 조합장님 전 조합장님께서 지난번에 양봉대회 갔을 때 이제 양봉 학회 갔을 때 네오테트라가 야외에서는 음수로 했을 때는 안 듣고 그 뿌려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사용 설명서 보면 음수로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냐 이제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실험은 다 하셨대요. 실험 이제 이거 용량 결정할 때 음수에 넣는 거 그다음에 뿌리는 거 다 하셨는데 이 항생제를 뿌리는 것보다는 이 음수에 타는 게 더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이것만 제시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고를 드린 게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게 근데 실제적으로는 야외에서는 많이 이제 뿌려서 사용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좀 추가해서 이렇게 다시 그걸 변경 허가를 받으시라 이제 권고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두 개 다 있는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서 평상시의 무기 중에서 첫 번째 공짜는 없습니다. 자기 피땀이 들어야 이거는 양육용서 잘 쓰는 거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땀 흘리셔야 되죠. 그러니까 정리, 정돈, 청소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소독이죠. 소독. 우리가 갖고 있는 늘상 해야 되는 것이 정기적인 소독이에요. 그래서 허가용 소독제는 양봉에서 두 가지 지금 하나 허가 추진하고 있는데 라이프 자켓하고 크로임 2개밖에 없어요. 허가된 소독제는 양봉용에서. 그리고 저쪽 식약처 쪽에서 뭔가 양봉 기구나 그런 거로다가 이렇게 손소독이나 그런 거로다가 허가된 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된 목록에 있는 건 라이프 자켓하고 크로이비가 소독제다. 그리고 간단하게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사용 설명서 보시면은 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 포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크로임이 이산화탄소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또 이거는 잔류 문제가 없고요. 다 이제 휘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체가 어차피 꿀벌 체내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면 그 병원체가 원인이 되는 질병은 생기지 않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환경에 따라 저희 주기는 이제 좀 거기 환경에 맞게끔 해서 뭐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정기적으로 하시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노후화된 양봉기구나 양봉기자재는 이거는 좀 처분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균성 전염병은 이제 석고, 백목, 노점만증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밖에 이제 꺼내진 이렇게 백목 모양, 석고 모양의 이런 애벌레들을 관찰하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벌통 내에 곰팡이는 건조하면 증식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습하게 내가 관리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 체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석고 백목이 만약에 생겼다고 한다면은 뭐 다른 질병도 유효한 수단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일단은 과습된 거를 일단 방지를 하고, 두 번째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리퀴닝, 그러니까 여왕벌을 교체해 주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여왕벌을 교체해 줌으로써 뭐가 되냐면, 여왕벌이 있으면 계속 산란을 할 테고, 그럼 뭐 농장 상황에 따라서 그건 판단하시고 산란을 할 테고, 그 다음에 그 산란되면 계속 유과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바삐 돌아갈 테니까, 그 산란이 이제 여왕벌을 교체해주면서 그것이 이제 중지가 되면서 어떤 룸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 벌통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위생적인, 청소하고 위생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런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병, 이 농장 내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위생적으로 돼서 이런 곰팡이성 질병들은 조금 극복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경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제재들이 있는데 특효약은 아닙니다. 사실은 석고병하고 백목병 같은 경우는 우선 약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단은 과습하고 리퀴닝,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보조적으로 좀 한다고 한다면은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노점화증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얘들이 장내로 들어와서 이런 병원체가 증식되면서 장에 탈이 나가지고 이제 설사를 일으키는 질병이 되는 거고, 설사 일으키면 좀 몸이 빵빵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불룩해지고 하는데, 이렇게 설사 모양이 보이면 일단 의심하시고, 정확한 진단은 얘들이 식이성, 뭐 가축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뭔가 식이성, 어떤 특별한 병원체를 내가 감염된 건 아닌데 식이성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이 원인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 예시인데 주로 뭐 많이 쓰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가격은 비싸고 하더라도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는 거기 서양 설명서 확인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러스 질병하고 결론하고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꿀벌을 자기가 키우겠다, 농사를 짓고 어떤 수익을 하겠다 했을 때는 가장 첫 번째 역점을 둬야 될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환경은 그 전제 조건이고, 첫 번째는 응애 관리를 못 하시면 안 된다. 응애 관리에 실패하면 이건 기대하시면 안 된다. 어떤 산물이나 이런 수익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 일단 응애 관리가 된다. 왜냐? 응애는 두 가지 피해를 주는데, 첫 번째 체액을 빨아먹잖아요. 체액을 빨아먹으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6일차 때 들어와서 애벌레에서 번데기 되는 그때부터 체액을 빨아먹기 시작해요. 그렇다 한다면 성장이 안 되죠. 성장이 안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게 아니면 이제 뭔가 기형적인 개체가 태어나고, 또 두 번째 정상적인 그런 생리나 면역 유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응애가 뭘 옮겨요? 병원체를 옮길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바이러스 병원체를 아주 잘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예 태어나면서 그런 병원체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 응애 때문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바이러스성 전염병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면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문제를 일으킨다. 낭충고급병은 뭐 지금 토종벌 농가가 이렇게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요 상황벌통도 많이 보셨죠. 여기 보시면은 낭충고급병 걸리면 이렇게 밖으로 빼내요. 밖으로 빼내는데 서양벌하고 토종벌하고 특히나 좀